증시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돌입에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셧다운이 현실화됐지만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다 최근 뉴욕 증시가 지속적으로 떨어진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0.41% 상승한 15,191.70의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1.23%, 0.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닷새 만에 처음으로 큰 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탈리아 연립정부 붕괴를 둘러싼 우려가 완화되면서 미국 연방정부 폐쇄 악재를 상쇄시켰고 또 미국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 증시만 0.03% 하락한 반면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각각 1.1%, 1.28%씩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끝내 셧다운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오바마 케어 존폐 문제로 시름을 벌이다 201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지난달 30일 밤 12시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셧다운 사태로 치달은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정부는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 명에서 120만 명의 직원을 당장 일시 해고해야 하며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공화당은 한동안 셧다운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나서 셧다운을 조기 종료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공급관리자협회는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56.20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1년 4월 이후 최고치로 미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견조함을 시사했습니다. 이날 ISM이 발표한 9월 제조업 지수는 56.1을 기록해 전달 55.4보다도 상승했으며 전달보다 하락한 55.3을 점친 경제 전문가 예상도 웃돌았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8%로 올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 소비세율이 인상되는 것은 199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성장 궤도에 빠르게 오를 것으로 확신한다며 일본에 대한 신뢰를 유지시키고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물려주기 위해 소비세 인상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어제 현지 시각으로 자정을 기해서 미국 현지 시각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후 1시 정도에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끝내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바였고 또 단기에 셧다운이 그칠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오히려 글로벌 증시는 반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4%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더 큰 폭으로 1% 이상 오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에 앞서 마감됐었던 유럽 증시는 더 큰 폭으로 올랐죠. 1% 이상 대부분 올랐는데요. 영국만 제외하고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내용 살펴보고요. 그 영향까지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에 악재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후 1시 정도를 기해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요. 끝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 마무리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오래간만에 뉴욕 증시가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유로존의 증시들도 좋은 추세가 좀 나타났다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우가 0.4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5,19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1.23%가 올랐습니다. 3,817포인트. S&P 500 지수도 0.8%가 오른 1,69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많이 상승한 것은 애플의 우호적인 지분 확대를 현재 가져가고 있는 아이칸이 애플 팀 쿡 CEO에게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더 크게 늘려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IT 모멘텀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부터 오바마 케어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약업체인 월그린의 실적이 좋았다는 측면, 이런 부분도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좀 보탰습니다. 오늘 그 경제 지표도 그리 뭐 나쁘지 않았는데요. 9월에 ISM 제조업 PMI 지표가 52.8로 속보치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8월 대비해서는 조금 주춤거렸지만 뭐 낙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를 부정적으로 돌려놓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로 증시는 영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좋은 추세가 나왔습니다. 영국은 0.03% 소폭 하락을 했지만 독일의 닥스 지수가 1.1% 올랐고 프랑스의 캡크 지수는 1.28%가 올랐습니다. 이탈리아 MIB 지수는 3.1%나 올랐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 증시가 좋은 추세를 가져간 것은 이제 오늘인데요. 오늘 레타 총리의 신임 비준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그 분석들이 나오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적으로 좀 낙폭이 있었는데요. 이를 만회하는 수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9월에 유로존 실업률이 12%로 발표가 돼서 8월 대비 0.1% 내린 수치로 발표가 된 것도 투자 심리에 좀 고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연방 정부의 일시 폐쇄,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셧다운이라고 축약을 해서 많이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단기에 끝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저희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속보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본 어제 나왔던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이 17년 만에 소비세 인상을 다시 강행했습니다. 경기 부양안도 함께 발표가 됐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7년 만에 미국은 연방정부 일시 폐쇄가 들어갔는데요. 일본은 또 17년 만에 소비세 인상이 이제 단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공교롭게 이 17년이라는 연차가 맞물리는 그런 행태인데요. 1997년 전 총리였던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소비세를 그때 이제 3%에서 5%로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17년 만에 이제 내년 4월 1일을 기해서 5%를 8%로 올리겠다라고 어제 아베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아베 총리가 이렇게 소비세 인상 카드를 현재 관철시킨 부분은 엔저로 인한 경기 부양 카드가 어느 정도는 먹혀들고 있다는 자신감이 이 소비세 인상 카드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부정적인 심기를 달랠 수 있는 내용도 대거 발표가 같이 됐습니다. 경기 부양에 5조 엔을 투입을 하고 내년 회계연도에 감세 기업들에게 1조 엔 수준으로 이를 맞춰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소비세 인상으로 최대 세수 확보 규모가 8조엔 정도로 간다면 경기 부양안과 감세 규모 이 부분을 차감한 순수 세수 확보 규모는 2조엔 수준으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법인세 인하 카드는 동시에 꺼내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시장의 행태를 보면서 그 발표 시기를 저울질을 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S&P는 그 전에도 이 소비세 인상을 관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그 리스크 부담에서 조금은 현재 자유로워진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 소비세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경기 부양 감세안도 함께 내놨는데 반쪽짜리 소비세 인상안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좀 정서를 달래줘야 그 기업들이나 그 다음에 현재 노인들 이런 부분에 불만이 좀 없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 소비세 인상을 관철했던 전 총리들이 대거 그 다음에나 그해 총선이나 자민당 위원 선거 이런 부분에서 낙마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비세 인상을 달거하지 않는 일본 내 기류도 여전하다는 측면으로 보면 이제 아베노믹스는 본 궤도에 현재 게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앞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 부양과 감세 규모 이런 부분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수 확보는 좀 주춤거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소비세 인상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1.9 정도로 현재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1.6 정도로 조금은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하락 여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나오고 있는 기업 실사 지수인 단칸 지수는 아직까지는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통계 이런 쪽에서는 유가나 천연가스 수입 비중이 많다는 측면 이런 부분이 다소 걸림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곳이죠.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타 이탈리아 총리가 10월 2일에 신임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분한 지지율을 얻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퇴할 것이다 라고 말했었는데요.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지난달 말에 네. 자기가 신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하루 이틀 연기가 됐습니다. 오늘 유로존에는 경제 규모로는 이제 3위의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관심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신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민주당은 뭐 찬성을 지지를 하겠지만 이 자유민주당 쪽에서 비토를 놓게 될 경우에는 불신임을 받게 될 일말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조금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그 의원 면직되는 거에 대한 자유민주당 내의 기류도 불만인 의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반란표도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재신임을 좀 받게 될 텐데요. 재신임을 받더라도 현재 자유민주당과 연정이 깨지게 된다면 제3당인 오송운동을 규합하기가 좀 어렵고 좌파연합과의 연정으로는 과반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을 계속적으로 걷어가야 되는 것이 레타 총리의 현재 임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불신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유로존의 현재의 안정세가 좀 삐걱거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레타 총리가 6개월 만에 단명하는 좋지 않은 수순으로 나오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 테크노크랏 몬티 총리가 그나마 잘 다져온 이런 기류를 현재 자유민주당과 민주당이 연정이 극도로 와해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신임 투표의 결과를 우리도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탈리아 상황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앞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정리를 해드리면서 미국 연방정부 일시 폐쇄됐다는 점 지적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오바마 케어 핵심이죠. 이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작업은 예정대로 1일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10월 1일 네. 오늘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예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 예산안에 하원인 공화당에서 이 예산을 편입시켜줄 수가 없다라고 현재 강공 모드가 나오고 있어서 빛이 좀 발했습니다만 예정대로 10월 1일부터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는 이런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현재 다급한 부분은 내년 예산을 순조롭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공개된 내용으로는 공화당이 양보를 하게 된다면 일주일 내에 타협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내용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오바마 케어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가장 현재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재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한 몫이 이 오바마 케어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남미 쪽의 히스패닉이나 흑인 쪽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교적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 의료보험 계획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을 지지율로 삼고 있는 공화당은 현재 반대 입장을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이제 시행으로 인해서 민영의료보험 가입제도 이런 부분은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오바마 케어가 기업들에게 짐을 지운다는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원래 취지대로 잘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도 이달에 연방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부채한도 상한 협상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 모두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보험 개혁안을 둘러싼 미국 양당 간의 입장차가 끝내 좁혀지지 못하고 현지 시각으로 30일 자정을 기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셧다운에 따른 미국 글로벌 증시 타격과 함께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G경제연구소의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끝내 미국 양당 간의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못하고 이제 자정을 기해서 미국 연방정부는 일시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단기에 그칠 경우에는 미국계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타격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정부의 셧다운 결국 발생은 했지만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여전히 변수로 남았다. 중요한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회,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도 이러한 정부 셧다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라는 점에서는 지금도 사실 그렇게 크게 겁낼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76년 이후에 총 17차례 정도 발생을 했는데 짧게는 하루 이틀 정도, 길어도 2주 정도 기간 내에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평균 소요 시간은 한 7일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거 해결 경험이 있긴 하지만 현재 미국 경제의 경제 여건이 위기 이후의 어떤 회복 과정에서 여전히 좀 취약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한 부담과 충격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이 올해 4분기에
GDP가 연율로 한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앞으로 한 3, 4주 정도 정부 폐쇄가 이어질 경우에는 이것이 한 연율 기준으로 1.4%포인트가량 하락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또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미국이 부채 한도 상한 증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17일에 디폴트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정부 셧다운과 디폴트를 사실 비슷한 이벤트인 것처럼 이렇게 봐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작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보니까 양자는 상당히 사안의 심각성이라든지 중요성 측면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이벤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이 강하고 국가信用도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부도 위기에 몰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시장의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것 이상으로 현재 어떤 정치 체제라든지 시장 경제 실태 자체가 사실 실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2008년에 발생했던 리만 사태 이상의 충격을 야기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을 미국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 특히 민주공화 양당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부담도 사실 너무 큰 부분이기 때문에 디폴트 상황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현실적인 어떤 기대는 부분이 그래도 여전히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미국이 셧다운에 돌입하게 되면서 글로벌 증시 마찬가지였지만 국내 증시 또한 영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장중 조금 출렁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장기간에 지속이 될 경우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동안 우리 증시는 신흥국 위기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처로 부각이 되어 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실물 경기의 회복 흐름까지 이제 가세하면서 우리가 신흥국이면서도 선진국 증시에 동조화하는 그런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정부 폐쇄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경제 성장세 둔화 이런 것들이 본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회복 흐름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동안 외국인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투자의 어떤 수익 자체를 많이 이제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수익이 실현되면서 우리 시장으로부터 이탈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안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사태 해결의 대안으로 임시 예산안 편성도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당장의 정부 폐쇄는 끝날 수도 있지만 불과 1, 2개월 후에 다시 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태가 단실 내에 완전히 다 종료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어떤 향방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장기간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증시에도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봤고요. 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 시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9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미국 정부가 이러한 재정 이슈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달 연준이 매입하는 850억 달러 자산 가운데 절반가량이 미국 국채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부 셧다운이 만약에 장기화된다라거나 혹은 디폴트 가능성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처럼 이렇게 정부 셧다운 문제 불거진 상황이라면은 일부에서 거론되었던 10월 테이퍼링 자산 매입 규모의 축소는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연말께 시행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점차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9월 FOMC에서 양적 완화 유지 방침이 결정되면서 10월설, 12월설이 겹쳐졌었는데요. 일단 셧다운에 돌입하게 되면서 연내에 출구 전략이 시작될 가능성은 적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G경제연구소의 배민근 책임연구원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이상로의 증시 미스테리가 이어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우입니다. 자, 어제 특별한 이슈가 한 개가 있었죠. DI라는 그룹이 어느 정도 하한가까지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14%대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된 뉴스로 싸이의 컴백이 늦어진다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DI라는 회사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싸이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대신 그 회사에 또 다른 싸이에 대해서 연관성은 없을까에 대해서 저희는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관련 기사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요. 싸이 복귀 지연설의 관련주 급락, 그리고 DI 싸이 내년 컴백설의 하한가를 갔다, 그런 뉴스였는데요. 13.9%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두 가지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의문을 품기를 시작했죠. 과연 어떤 관련이 정말 또 다른 관련 없을까? 싸이의 아버지가 회장이라는 것 말고는 또 다른 관련은 없는 걸까? 라는 부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같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DI라는 회사, 주식회사고요. 지금 박원호 회장, 바로 싸이의 아버지죠. 그리고 대표이사는 지금 장일선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수는 99명이고 사업 분야는 반도체 검사 장비 및 부품 제조라고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싸이가 그러면 컴백을 하거나 아니면 싸이의 활동으로 인해서 DI라는 회사에 좀 더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이미지가 브랜드가 좀 더 상향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품들 중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실질적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 위주의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만큼 싸이에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만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주로 하는 일 자체는 바로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1961년 3월 16일 날 설립이 된 회사로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상당히 유래가 있었던 회사고 거기에 대해서 대를 이어서 가업을 승계를 했던 회사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2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싸이의 어머니가 2대 주주로 되어 있는 회사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싸이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전혀 없는 기업,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만을 가지고 우리가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가치를 환산해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자, 그래서 실적과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좀 더 큰 화면으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너무 작게 나오는데, 자, 그럼 우리가 기업 분석표를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자, 2011년까지 나와있던 어느 정도의 기업의 분석표로는 PER 같은 경우에는 64.1배, 그리고 위에 ROE 같은 경우에 1.59배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1.1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을 보시면 상당히 부채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만큼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로만 본다면 실적 자체는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은 적정 가치에 대비해서 60배 이상이 뛰어있는 기업이기도 하겠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또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자체가 더욱더 축소가 되는 상태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2분기까지의 실적만을 본다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적자를 기록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적정 가치는 얼마로 우리가 환산을 해볼 수가 있을까? 당기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에 우리가 PER 가치를 매긴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PER로는 평가할 수 없는 기업, 그럼 PBR 밴드로는 어떻게 될까? 한번 같이 보시면요.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 주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급락이 나왔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의 매출액 기준으로 우리가 실적을 한번 매겨본다면,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을 넘을 수는 없는 가격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의문이 한 개 더 드는 게 있죠. 바로, 그러면 오로라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지금 주가가 어제 같이 크게 떨어졌을까?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싸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캐릭터 산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떴다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제품으로 양산되기에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DI보다는 좀 더 낫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 게,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플러스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큰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적정 주가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환산해 보면 PEI 10배 기준으로 했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적정 주가 자체는 7,000원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주가지만, 지금 추가적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상당 부분 올라갔다는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싸이가 DI의 소속도 아니고, 그리고 오로라 월드의 소속도 아닙니다. 싸이의 소속은 바로 YG 엔터테인먼트겠죠. 그럼 YG 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으로 매출이 잡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YG 엔터테인먼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G드래곤이라든지 아니면 승리의 효과로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큰 반등 추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싸이의 컴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차트적으로도 미리 신호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큰 폭의 어느 정도 상승세라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출몰이 된다면, 싸이의 컴백이 임박했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주가 자체를 조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 오브 안중이라고 하죠. 아직까지는 우리 눈 안에 들고 있지 않는 기업이 바로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싸이 관련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DI는 싸이의 아버지가 경영을 하는 회사일 뿐이죠. 그리고 오로라 월드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산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끼어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싸이의 매출, 그리고 유튜브에서의 매출 자체가 올라갈 때마다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싸이 자신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본다면, 거기 싸이가 소속되어 있는 바로 YG 엔터테인먼트를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YG 엔터테인먼트가 움직이지 않는 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로라 월드라든지 아니면 DI도 움직이기 힘들다, 그런 결론을 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싸이가 한류를 이끌었듯이 거기에 동참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앨범을 산다거나 아니면 다운로드를, 정상화적인 다운로드를 받아서 음원을 듣는 게 가장 싸이에게 보탬이 되는 방법이 아닐런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테마주는 어차피 테마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은 그 거품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업은 그 거품은 없어지기 마련이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고, 만약에 DI라든지 아니면 오로라 월드를 사시는 분들은 지금 복권을 사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좀 더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즐거운 수익률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 이슈들 그 숨은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작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전망이 강해지면서 헤지펀드 업체들이 주식 매도 포지션이 위기 전 수준까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유럽 증시에서 헤지펀드 업체들의 매도 포지션 규모가 1,440억 달러로 집계가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던데요. 이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하고 유로존이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제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그 매도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주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매도 쳤던 물량들, 뭐 대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시장이 강세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향후 장세도 상당히 강해질 것을 대비한 어떤 공매도라든가 대주가 없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향후 유로존이나 미국 시장이 시장에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결국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은 변동성에 대한 장, 특히 상승장을 예시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네, 미국의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에 들어갔지만 일각에서는 셧다운 리스크는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과 기업 실적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셧다운 자체보다는 테이퍼링 여부 그리고 3분기 어닝 시즌 결과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면서 테이퍼링도 연내 실시하기는 힘들 것이다.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얘기가 맞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이라든가 정부 부채 문제는 정말 정부가 존속하느냐 안 하느냐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해결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오히려 일시 정부 폐쇄를 기점으로 해서 저점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은 오늘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을 아마 전 세계가 지켜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1976년 이후에 정부 폐쇄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반등을 했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자 하는 시장의 모습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부 폐쇄 문제가 시장에는 중요한 이슈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이슈라는 것은 장이 빠지는 쪽에 방향을 두는 재료, 이게 중요한 이슈죠. 근데 정부 폐쇄는 오히려 저점 리스크, 그러니까 저점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는 모습이고, 지금 시장에서 다가오고 있는 통화정책 완화 문제는 만약에 축소가 했을 경우에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그 정부 문제보다는 향후 있을 통화정책 완화라든가 이 문제가 시장의 중요한 이슈일 거다. 특히 이 통화정책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봐야 될 게 뭐냐면 지표를 봐야 되는데, 이 지표가 약 중요한 지표가 22개 정도 된다고 하죠. 그 중에서 현재 한 16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추가로 계속해서 연장될 것이지 아닌지, 이게 더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정부 폐쇄 문제로 인해서 일단 저점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상황, 해결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다음에 양적 완화 축소를 하더라도 주가 시장의 충격은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이죠. 세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 조치인 오바마 케어와 연방정부 폐쇄를 연기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인의 72%죠.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부채 한도 상한 증액과 오바마 케어 예산을 연기해서 정부 폐쇄까지 이끌게 된 공화당의 전략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죠. 예. 오히려 지금 공화당은 악수를 뒀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악수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담보로 한 정쟁은 성공을 못합니다. 특히 미국처럼 국민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나라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북한에 한 명이 억류됐을 때 전직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고 데리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근데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은 정말 그 미국 시민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특히 지금 공화당으로서 악수를 뒀다는 것은 뭐냐면 차기의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오바마 케어 자체가 전 국민을 대상한 의료보험이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그 공화당 쪽에서는 이걸 갖고 협상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오히려 정부적 상한 문제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바람에 일시적인 정부 폐쇄가 일어났고 이것이 이제 그 여론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결국에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뭔가 얻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정부 폐쇄로 인해서 하루에 3억 달러 정도 손실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으로서 빨리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결국 시장의 여론에서 공화당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 얘기는 지금 정부 폐쇄 문제라든가 정부적 상한 문제가 어렵지 않게 다음에 서로 의결할 때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킨다. 결국 지금의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닌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시장이 다가오는 것 같고 네. 그것이 이제 지금 오늘 미국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과거의 정부 폐쇄 이후에 주가는 보통 20% 정도, 2년 내 2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미국은 그동안 못 샀던 저가 매수가 시장에 상당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셧다운이 이제 끝나게 되면 종료된 이후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미국 증시가 더 큰 폭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이러한 전략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내 증시 쪽으로 좀 시각을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잠깐 출렁이다가 결국에는 상승 전환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국내 증시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국 셧다운에 따른 영향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기관들이 아마 새벽 내내 장을 열심히 봤을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미국이 정부 폐쇄 문제, 그동안 그 국내장의 그 기관들은 펀드 환매 물량 때문에 계속해서 박스권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저점에 또 펀드가 매수가 들어올 거니까요. 근데 그 정부 폐쇄 문제 때문에 외국인도 사실은 매수를 했지만 관망적 매수. 그러니까 뭐냐면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적절한 물량을 받아가면서 시장에 2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거에 그 미국 통계를 보면은 정부 폐쇄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었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통계가 맞나 안 맞나 아마 확인을 굉장히 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20% 이상 상승했고 2011년도에도 정부채 상한 문제로가 인해서 패닉이 온 후에 25%가 상승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굉장히 관망해서 봤을 것이다. 근데 결국 미국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이제 관망적 매수가 아닌 공격적 매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이제 오늘 이후 우리나라장도 그동안 박스권 탈피를 위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어저께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펀드 물량이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펀드 환매 물량이 거의 소진한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또한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 시장을 드리블하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의 일당백과 함께 오늘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힘차게 출발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